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 강세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주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61% 상승한 26,405.7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3% 오른 2,907.9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한 7,950.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전분기보다 줄었고 시장 예상도 하회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1,014억 6천만 달러로 전분기 1,217억 1천만 달러보다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1,032억 달러였습니다. 2분기 경상 적자의 축소는 서비스와 상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두와 산업재, 재료, 에너지 상품 등이 상품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이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허가 건수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9.2% 늘어난 128만 2천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5.3% 증가한 123만 채였습니다. 상무부는 아파트 등의 다가구 주택 건설이 증가했지만 이런 증가세가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재고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부상하면서 배럴당 71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8% 상승한 71달러 12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20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0만 배럴 감소에 부합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 원유 재고는 5주 연속 감소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미중 간 무역 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평양 공동선언 발표가 나타난 이후로 그간 많이 올랐었던 남북 경제협력주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가 됐고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죠. 미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 강세가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국제유가 급등 소식의 에너지주도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중 간 무역 분쟁이 3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부 또 기업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볼 거고요. 제73차 유엔 총회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북핵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결과가 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어진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남북 정상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련주 살펴보고요.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업종의 회계 처리 감독 지침을 발표했죠. 최근에 또 제약 바이오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9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목요일이지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대체로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그렇죠, 네. 기술주는 좀 부진했었고요. 은행주가 강세였습니다. 네.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오늘 미국 증시가 은행주 중심으로 상승했다는 걸 보면 예. 우리가 추석 연휴 즉 다음 주에 FMC 일단 9월달 그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기준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일단 증시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금융업종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이렇게 종목별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보실 차트가 JP모건의 주가의 트렌드를 곧 보실 예정인데요. JP모건의 주가가 그 하루에 2.9%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좀 2.9%를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은 예상보다 이번에 9월달 FOMC 때 기준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종목 관련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앞서서 보셨던 JP모건과 비슷하게 2%대 즉 이제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는 올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금융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기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또한 어제와 오늘 그 미국이 소위 중국발 그 무역전쟁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공격을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커창 통상 우리가 시진핑 주석만 나오고 있는데 어제 리커창 총리가 예상보다 좀 유화적인 제초를 표현했습니다. 뭐 데이터를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는 인위적인 평가 절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그널을 상당히 좋게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에서는 좀 훈훈하게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예. 또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유가가 이제는 통상 많은 분들이 러시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 1위, 2위라고 그러지만 미국이 이제 산유국 1위로 올랐습니다. 뭐 셀머니를 비롯해서 올라왔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가가 어느덧 70달러 넘어서고 있고요. 중요한 건 70달러 넘어섰을 때 이것이 과연 경제가 좋아서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보다 그 공급량을 늘려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유가가 70달러를 다시 한번 찍었다. 그러니까 올해 7월달 75달러 이후에 다시 한번 70달러를 좀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엑스모빌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8월 중순부터 유가 상승할 때마다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국내 증시의 잠깐 종목의 차트를 좀 보시면 GS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주가가 플랫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유가 상승과 GS는 상당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보실 것 같은데 그 종목 관련돼서 S-오일의 주가는 예상보다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는 다른 종목보다 S-오일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고요. 자, 그 종목 관련돼서 아마존의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왜 얘기가 나오나 좀 이슈가 있는데요. 자, 유로존이 최근 들어서 아마존 관련돼서 반독점 그러니까 아마존이 유로존 관련돼서 모든 것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점 논란 속에서 아마존의 주가가 며칠 만에 모처럼 주가가 2,000달러에서 1,926달러 소폭 좀 하락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주가는 하락했는데 예상보다 그 이베이 주가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과 이베이가 서로 간의 경쟁 관계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은행주의 상승 그리고 유가 그리고 아마존 이런 부분들이 중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충돌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으로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또 긴급 대책 회의를 가동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으로의 영향이 좀 얼마나 있을지 봐주십시오, 소장님. 일단 이것을 뭐 숫자화해서 힘들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이게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밴드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수출 수출 1위와 그 2위가 그 중국과 미국인데 서로 간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한국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운유적인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관련돼서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자, 올 한 해 그 지수의 흐름들이 뭐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고 하시지만 예상보다 중국보다 하락폭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4월달이죠. 4월달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그 남한과 북한의 1차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5월 말에
죄송합니다. 5월 말에 2차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그제와 어제 오늘 이게 예상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 남한과 북한의 즉 컨트리 리스크, 지역적 리스크가 상당히 이슈가 부각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그 중국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보면요. 미국이 이번에 세 번째죠. 아시는 것처럼 그 340억 달러 그리고 160억 달러 그리고 이번에는 500억 달러에 중국이 미국을 수출할 때 그만큼 고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렵게 좀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중국 상하이 증시만 보더라도 이게 최근 들어서 모습입니다. 1월 달에 3,700선이죠. 그리고 지금 뭐 약 7개월,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2,800선인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무역전쟁 관련돼서 미국보다 중국이 상당히 좀 어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인 포커스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결국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2,500억 불을 이제 부과하게 되는데 아직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2,600억 불 정도를 더 부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2,500억 불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과할 2,670억 불이면 작년에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수출했던 총액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중국이 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중국은 좀 밀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 관련돼서는 2025년까지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제2의 부흥기를 좀 만들겠다 이런 점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시진핑 2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시진핑 1기와 2기의 특징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관건인데 좀 기본적으로 2018년도 즉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개방하게 되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25,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또다시 그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 이런 어떤, 자동차 테크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을 타켓을 통해서 이번에 무역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자국민의 어떤 무역전쟁을 통해서 그만큼 자국력의 어떤 힘을 강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간의 감정적인 싸움을 가뒀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대개방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개방하더라도 중국의 힘을 지금보다 빼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그 작년에 뭐 무역전쟁 이런 무역전쟁 그리고 경상수 흑자 적절 떠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헤게모니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G2를 미국과 중국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G2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고 G1 그러니까 미국이 이끌어가는 글로벌 증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73차 유엔 총회가 개막이 됐지요. 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맞물려서 시작된 이번 회담에 북핵과 관련해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여기에 한미 FTA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장님 지금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뭐 유엔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좀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유엔 총회 개막 이후에 우리가 가장 볼 것은 과연 북한과 미국이 과연 그 최고 어떤 책임자죠. 최고 책임자가 지난 3일간의 이번에 그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인 것 같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유엔 총회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 어제부터 이틀 전부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정상회담에 만나는 것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벤트로 좀 보고 있는데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그 제3차 그 남북 정상회담을 집중해서 보는지 잠깐 좀 트위터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슈 이후에 그 댓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김정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핵 사찰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그 포기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히어로 여기서 기본적인 그 트위터의 단어가 히어로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어로가 영웅이라기보다 지난 그 6.25 전쟁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망했던 미군들 그런 어떤 히어로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노로켓 그리고 그 뉴클리어 테스팅 이런 부분들을 예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트위터가 나오는 시각이 미국 시간으로 워싱턴 시간으로 저녁 12시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의 이런 합의문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가 트위터로 했으면은 내가 참 선거에 좋을 얘기였는데 한국이 좀 가로챘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유엔 총회 기본적인 팩트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돼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네. 또한 내용을 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자, 이번에 유엔 관련돼 가지고 9월달 평양 공동선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분들 가장 큰 관건이고요. 중요한 것은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 어저께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팩트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터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될 연구조 폐기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조건이 이겁니다. 이번에 그 연구조 폐기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기본적 키워드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즉 미국이 좋게 얘기한다, 좋게 좀 얘기하게 되면 영구적인 폐기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엔 총회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측 또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돼서 미국이 잘하게 된다면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유엔총회 개막 관련돼서 다른 이슈보다도 북한 측의 이슈를 과연 미국이 얼마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줄지, 즉 북한 얘기한 것처럼 상응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적 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에도 작년입니다. 작년 유엔에서 북한을 상당히 공격적인 얘기했죠. 뭐 키워드를 보니까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것이 1년 전인데 예. 이제 상당히 뭐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이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계속 지속되면 되겠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을 보면 예상보다 북한 측에 어떻게 보면 그 랜덤 웍의 어떤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학습 효과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 코멘트도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마지막 코멘트는 결국 한미 FTA에 관련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전후로 일단 한미 FTA를 소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국 측은 한미 FTA 관련돼서 기본적인 그 초안이나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더라도 그 원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서명 그것은 결국 한국적인 이벤트가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 미국이 얼마나 상응한 조치를 취했을 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코멘트에 맞춰서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건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그 입을 잘 지켜보시는 것이 이번에 유엔 총회 관전 포인트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양국 정상이 이미 백두산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 이 자리에서 또 진솔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기대가 돼서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방향 결국 외국계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것이 가장 큰 코멘트인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차, 2차,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두 번의 팩트를 보면 이번에도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요. 예. 어떻게 보면 컨트롤 리스크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남한과 북한, 즉 판문점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매수보다 매도를 했다는 것이 가장 좀 부담인 것 같고요. 지난 2차 같은 경우에도 5월 말 그러니까 2차 정상회담 때도 오히려 외국계가 매도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 기관도 덩달아 매도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1차, 2차 어떤 정상회담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이틀 전부터 어저께 아직까지 오늘의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어제는 외국계가 순매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관과 어떤 개인들이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정하고 있다 그 모습 보기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 3차 정상회담 때 그리고 이런저런 이슈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상당히 덤덤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어저께 남북경협조 이런 종목들이 상승보다 하락했다는 걸 보면 예.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어떤 선제적인 조건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긍정적인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슈 분석하고 오늘장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코스피 거래량은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코스피 2,300선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전에 들으니까 우리 최 앵커께서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손을 잡고서 백두산을 산행한다고 하죠. 저도 백두산은 가봤습니다. 그러나 북측 지역으로 죄송합니다. 중국 측 지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소 아쉬움은 남았죠. 이번에 두 대통령과 국가주석은 아마 북한, 우리 땅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민족의 영산을 같이 양국의 대통령이 산행한다는 거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증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쁜 것을 가뭄에 담비 오듯 하다 하는 표현을 쓰죠. 증시에서도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 배운 고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고문이 있습니다. 용비어창가 가사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좋고 여름 하나니 힘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 그칠세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발아래 가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게 땅에 그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깊게 파있는 샘물은 그렇죠. 웬만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함을 뜻하는 거죠. 증시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 챙지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국내 주시장도 그 뿌리가 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추석 명절 이후에는 긍정적인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 여쭤보고요. 먼저 이슈 분석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이 어제 오후로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했죠. 저희는 경제 증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입주 기업들 연내 이 공단 재가동에 희망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참 계속해서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인데요.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발표를 했죠.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 특히 비핵화 협상의 진전의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이제 미국과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3차죠. 1차, 2차, 벌써 3차입니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남한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 또한 역사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거 국내 기업 간 경제계에도 훈풍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또 하나 있죠. 뭐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포함한 대거 경제인들, VIP 경제인들이 대거 방북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경제인뿐만 아니라 정당 대표, 시민 대표에서 한 200여 명이 방북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17분의 경제인 대표단이 방북을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남북 경협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해안 루트죠. 이번 남북 경협의 루트가 동해안은 관광 루트, 서해안은 경제개발 루트로 갑니다. 이 서해안 경제개발 루트의 가장 핵심이 개성공단이죠.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개성공단 투자한 기업들 엄청난 피해로 거의 도산 직전에 고사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개성공단이 과연 재가동으로 과연 할 수 있느냐? 경협에 본격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인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죠. 그 기업들의 피해, 여러분이 뉴스 볼 때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쉬운 것만 아니죠.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선결 과제를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면요. 특히 경업보험금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또 하나는 공단 내에 시설이 벌써 한 2년 반 동안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재가동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수리를 거쳤느냐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재원 및 노동자의 수급 문제 이것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 바이어들입니다. 그 제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있어야지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미 떠났던 바이오들을 어떻게 다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바이오들을 확보하는 이 문제, 이것 또한 선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더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것은 정치적, 제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이번에 꼭 필히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남북 경협이 실패로 돌아간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과연 이번에는 정치적, 제도적인 그런 판례, 그죠? 확고한 그런 다짐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선결이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또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어제 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임상 단계별로 차등을 두겠다라는 내용인데 시장의 반응은 다소 썰렁한 것도 같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사님께서도 이제 향후에 유망한 섹터로 제약바이오 쪽을 꼽으신 바 있잖아요. 시장 영향 좀 봐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모든 악재도 그 악재가 발표되는 시점에서는 그 악재가 소멸이 됩니다. 이번에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제약 바이오 업체에 대한, 그렇죠, 회계 처리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올 상반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이 감리 문제, 그러니까 R&D 개발, 그러니까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 이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여기에 성공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R&D 비용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자산으로 과연 잡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 당국과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죠.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금융당국이 전일장에서 지침을 내놨습니다. 어떤 지침을 내놨느냐? 자, 자산화하는 단계를 그래서 섹터별로, 분야별로 쪼갰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신약 개발의 경우에는 임상 3상이 성공했을 때 자산화해라. 또 바이오 시밀러의 경우에는 임상 1상에서 자산화해도 좋다. 그리고 그 복제약이라고 하죠.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과 성능이라든지 효과 면에서 동등하다는 확인이 될 때는 그때 자산화해라.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약업계에서 반발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임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임상 3상이 끝나기 전에도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수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입을 해와야 된다.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산화 시켜주지 않는다면 회계 장부상, 그렇죠, 장부가 안 좋죠. 펀더멘탈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자금 수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협상이 일방적으로 다 좋을 수만은 없죠. 그런데 여튼 정부 당국이 이런 지침을 내놨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감리로 인한 제약업계의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충분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정부 당국의 이번 그 R&D 비용 처리에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서 특허를 포함한 기술력 그리고 자금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우량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은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장애 주도를 잘 잡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여러분께서 받아들여도 충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일부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보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뒤에 커튼을 제가 걷어놨습니다. 지금 오늘 출근하니까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네요. 물론 지금에 오는 비는 크게 도움이 되는 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한테도. 근데 뭐 왠지 이 비가 크게 많이만 오지 않는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주식하느라 모니터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번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밖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뒤에 커튼을 좀 걷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그런 여유로운 걸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장
투자 전략과 체크 포인트입니다. 금주에도 몇 가지 체크할 사항이 있겠죠. 가장 큰 것은 자 25일, 26일 날 우리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쉬고 있을 때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에서. 이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여부 인상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도 금리 인상이 되면서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08%까지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고요. 지난 2011년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대거 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바람은 순풍입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 핵심에 역시 FOMC 회의, 과연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코멘트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미국 시간으로 20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반도체 업체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과연 반도체 고점 논란이 이번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말 수 있겠죠. 우리는 마이크론의 2분기 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여전히 팽팽한 평행선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600억 달러에 대한 또 보복 관세를 서로 맞불 작전을 전입 가격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일과 8일 날 이달 말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역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주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사실 이번 주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는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가 돼서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필히 여러분께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122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서 불안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다행입니다. 환율 시장이 극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를 기준으로 2원 10전 하락했죠. 1121원입니다. 1120원대 초반입니다. 이것이 더 안정화됩니다. 한 20원 정도만 더 하락해서 1100원대에서 안정화만 해준다면 증시에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동향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계속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석 연휴 이전에, 추석 명절 이전에 여러분은 주식을 상당 부분 편입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제는 한 50% 이상까지 주식 편입 비중을 늘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9월달 들어서 기존은 상승 기조다. 뭔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우리 최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거래량이 좀 미흡합니다. 이것이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그러나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에 단비가 오듯 주변 여건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봐서는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추석 연휴 자금을 마련해서 배도를 하신 분들의 그 물량을 받아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추석 연휴 이전에 그럼 오늘과 내일장 이틀밖에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장에서 주식 편입 비중을 50% 이상 편입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285포인트 붕괴되면 안 됩니다. 어제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2285포인트가 붕괴되려면 어제 정도가 2308포인트입니다. 그럼 몇 포인트입니까? 23포인트입니다. 그렇죠? 23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23포인트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은 매수로 접근해줬다. 자, 어제까지는 제가 오후장 공략을 하자는 말씀드렸죠. 오늘은 오전장부터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은요. 말씀드렸던 체크 포인트가 816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어제 종가가 826포인트입니다. 그럼 코스닥은 10포인트 이상만 하락하지 않으면 되겠죠. 코스닥도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래량이 4억주 이상 거래소 시장을 기준으로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4억주 이상 3일 연속.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매일 연속해서 3일 동안 아니냐. 5일 중에서 3일 이상만, 일주일 중에서 3일 이상만 4억주 이상만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일 연이어서 4억주가 돌파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3일 이상은 4억 주 이상이 되면 좋다. 근데 어제 거래량이 얼마예요? 예, 3억 5천만 주입니다. 3억 주 때 중반에 한 5천만 주 정도만 더 거래량이 유입이 된다니 아주 긍정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기반도, 그렇죠, 뿌리 깊은 난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뭐를 사야 될 것이냐는 거죠. 저는요, 지금은 업종 대표주를 과대 낙폭 때문에 업종 대표주를 매수해도 저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악재로 해서 지금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액면 분할을 실시한 이후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 풍부해졌지만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한테 물량을 대거 지난 연초부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대, 6천 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때가 물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IT의 선두주자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리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 천업종에 걸쳐서 형성이 된다면 오히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요. 그렇듯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저는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액티브하게, 그렇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은행에 적금을 하는 것보다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은행 적금,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로 하기 때문에 좀 액티브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제약과 바이오입니다.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제약과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1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셀트리온이 1위입니다. 근데 그 시가총액 5조 원 내외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1등과 2등 이 대장주, 제약과 바이오 이 대장주를 가리는 이 치열한 난타전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투자 심리를 호전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과 바이오 눈여겨보십시오. 대형 제약사가 좋습니까? 중소형 제약사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왜?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자금 구묘 그리고 자금 상태 이걸 감안하셔서 처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남북 경협이 거의 종전선언까지 이제 임박한, 적어도 전쟁의 가능성은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제장에서 남북경협전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이 남북경협전 중에 대표주자 건설주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주사들. 지주사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주사들도 바닥에서 탈출하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 그리고 역시 원자재 관련해서 금리가 인상된다면요, 이제 원자재 수요가 다시 증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그 분쟁이 화해의 물꼬를 튼다면 원자재 관련해서 급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낮고 과대된 원자재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들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과 내일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 편입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석 연휴 이전에 주식 편입 비중을 50% 이상 담아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간 하락폭이 컸었던 업종 대표주도 담을 시기라는 말씀도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원종윤 팀장, 윤여민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현재 흐린 하늘에 대부분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에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로는 30에서 80,
산간으로는 12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다 기압골의 영향에서 오후에 벗어나면서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 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2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부터는 중부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이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춘천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도 역시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고 한낮에 속초 강릉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비가 내리다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대구 24도로 예년보다도 낮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온 뒤 개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